오늘도 야담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는 깊은 산골 마을에 찬우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그의 집은 마을 끝자락, 산기슭에 기댄 듯 외로이 서 있는 초가였다. 지붕의 이영은 여기저기 해지고 흙벽은 빗물에 씻겨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그러나 찬우의 마음만큼은 초가의 누추함과는 달리 곱고 따뜻하였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병든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3년 전 여름 장마철 빗물에 젖은 채 논두렁을 오가다 몸을 상하였다. 그 후로 기침이 그치지 않고 손발은 차가워지며 밤이면 열이 오르곤 하였다. 찬우는 새벽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해질녘까지 지게에 짐을 지고 장터를 오갔다. 그렇게 번 푼돈으로 쌀과 약재를 샀으나 어머니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가을이 깊어지며 기력은 더욱 쇠약해져만 갔다. 어느 날 저녁 찬우가 땔감을 지고 돌아오자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그를 불렀다. 찬우야.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예, 어머니. 찬우는 서둘러 지게를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촛불 아래 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였다. 내가 오래 못 갈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곧 나으실 것입니다. 찬우는 애써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장가를 들어 자식이라도 낳는 걸 보고 눈을 감아야 할 텐데 이 어미는 그것도 못 보고 가게 생겼구나. 어머니, 제 혼사 같은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니다. 내가 혼자 남겨질 것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찬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날 밤 찬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으나 혼인은커녕 약값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마을의 중매쟁이 할멈에게 몇 번 부탁을 해보았으나 가난한 총각에게 시집올 처녀는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어느 날 찬우가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있을 때였다. 장터 한쪽에서 사내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네 들었나? 요즘 이 근방에서 보쌈이 유행이라던데. 보쌈? 그게 무슨 소린가? 밤중에 호랍이나 총각이 과부나 처녀를 몰래 업어다가 집에 들이는 거지. 그러면 여자 집에서도 체면 때문에 혼인을 허락한다더군. 허? 그런 일이 어찌 법에 허락되겠나? 법은 그렇지. 하나 실상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장가 못 가는 사내들이 부지기수 아닌가. 찬우는 귀를 의심하였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찬우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약값도 혼사도 마련할 길이 없었다. 보쌈이라는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어찌해야 할지 갈등이 깊어졌다.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았다. 이웃 마을 총각이 과부를 보쌈에 갔는데 여자도 마음이 있었는지 순순히 따라갔다더군. 그래서 어찌 되었나? 혼례를 올렸다네.
여자 집에서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허락했다지. 찬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흔들렸다. 밤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찬우는 결심을 굳혔다. 장터의 주막에 과부 주모가 있었다. 나이는 30 남짓,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주막을 꾸려가고 있었다. 찬우는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말수는 적었으나 일손이 빠르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저 여인도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울 터. 만약 내가 보쌈을 한다면 혹시라도 인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찬우는 스스로를 달래며 보쌈을 결심하였다. 그날 밤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다. 찬우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 수건을 둘렀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다. 산길을 따라 장터로 향하는 길, 바람 소리조차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주막은 장터 끝자락에 있었다. 불빛이 꺼진 채 조용하였다. 찬우는 뒷문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숨을 죽이고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둠뿐이었다. 등불 없이 손으로 더듬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 잠든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다. 찬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람을 조심스레 업었다. 여인은 잠결에 작게 신음을 내었으나 깨어나지는 않았다. 찬우는 숨을 참으며 재빨리 주막을 빠져나왔다. 산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찬우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어둠 속을 달려 찬우는 집에 도착하였다. 찬우는 여인을 업은 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방문을 열고 조심스레 여인을 요 위에 눕혔다. 그리고는 숨을 고르며 등불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밝히는 순간 찬우의 얼굴은 굳어졌다. 여인의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회색빛 승복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찬우는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다. 주막의 주모를 보쌈한 것이 아니었다. 근처 암자에 머물던 여승을 데려온 것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였다. 나는 이제 어찌 되는 것인가? 중을 보쌈하다니 이는 하늘에 죄를 짓는 일이 아닌가? 찬우는 손이 떨려 등불을 제대로 잡지 못하였다. 그때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여인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찬우를 바라보았다. 놀라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다만 고요히 그의 얼굴을 응시할 뿐이었다. 누구시오? 찬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입을 열었다. 소혜라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다. 소혜 스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찬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주막의 주모를 보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여 스님을 모셔온 것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소혜는 찬우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당신은 왜 보쌈을 하려 하였습니까? 소혜의 물음에 찬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어머니께서 병이 깊으십니다. 마지막 소원이 제가 장가드는 것을 보시는 것인데 저는 가난하여 혼처를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꾸민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찬우는 머리를 조아렸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소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저를 암자로 돌려보내주시겠습니까? 소혜가 물었다. 찬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겠습니다. 당장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면 암자의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내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찬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였다. 소혜는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옆방에 계십니다. 지금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소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찬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다. 저는 당신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예. 당신이 저지른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찬우는 소혜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감사합니다, 스님. 소혜는 작게 웃었다. 저는 이제 중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암자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그곳에서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찬우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다. 소혜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 본래 중이 되려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피할 곳이 없어 암자로 숨어들었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제 이야기는 길고 슬픕니다.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혜는 다시 찬우를 바라보았다.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찬우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찌 감히.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께서 병이 깊으시다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움이라 하시면 저는 약초를 다룰 줄 압니다. 암자에 있을 때 스님들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혜를 바라보았다. 소혜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는 이것을 인연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인연이라 하시면 당신이 저를 데려온 것도 제가 암자를 떠나려던 것도 모두 하늘이 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찬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혜의 눈빛은 깊고 고요하였다. 그 눈 속에는 체념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하지만 스님, 이는 제가 너무 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저도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소혜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두렵습니다. 암자에 있어도 세상 어디에 있어도 제게는 편안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머문다면 적어도 누군가를 돕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우는 소혜의 말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 여인도 자신처럼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찬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소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다. 찬우는 마루에서 잠을 청하였고 소혜는 방 안에서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쓸쓸히 불어왔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어머니가 깨어났다. 어머니는 옆방에서 낯선 여인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찬우를 불렀다. 찬우야, 저 여인은 누구냐? 찬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소혜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가씨,
정녕 이곳에 머물 생각이십니까? 소혜는 어머니 앞에 공손히 절을 하였다. 예, 어머님. 저를 받아주신다면 이 집을 돌보고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소혜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 집에 머물거라. 찬우도 외로웠을 것이다. 어머니. 찬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소혜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소혜는 찬우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뜻밖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었다. 소혜가 집에 머문 지 며칠이 지났다. 찬우는 여전히 새벽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하였고 소혜는 집안 살림을 돌보기 시작하였다. 첫날 소혜는 부엌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었다. 해진 항아리를 진흙으로 붙이고 먼지 쌓인 장독대를 닦아냈다. 찬우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찬우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소혜는 담담히 대답하였다. 이곳이 제가 머물 집이니 정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소혜는 어머니께 죽을 쑤어드렸다. 어머니는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간이 딱 맞구나. 어찌 이리 맛이 좋은가. 예전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약하신 분께는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소혜의 말에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찬우야, 내가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어머니. 찬우는 얼굴이 붉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소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소혜는 찬우에게 부탁하였다. 산에 오르실 때 약초를 몇 가지 캐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약초요? 예, 어머님의 병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소혜는 종이에 몇 가지 약초의 이름과 생김새를 그려주었다. 찬우는 그림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찬우는 산에서 나무를 하며 소혜가 그린 약초들을 찾아다녔다. 도라지, 더덕, 산삼 비슷한 풀뿌리, 그리고 이름 모를 나뭇잎들을 조심스레 캐어왔다. 소혜는 약초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살폈다. 잘 캐어오셨습니다. 이것들이면 어머님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혜는 약초를 씻고 다듬어 다리기 시작하였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약초 냄새가 퍼져나왔다. 저녁이 되자 소혜는 달인 약을 어머니께 드렸다. 어머니는 한 모금 마시더니 쓴 표정을 지었다. 쓰긴 하지만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구나. 조금씩 드시면 기운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소혜의 말대로 어머니는 며칠 후부터 기침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얼굴에도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찬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소혜 낭자,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좋아지시고 계십니다. 소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멀었습니다. 꾸준히 약을 드셔야 합니다. 제가 산에서 더 많이 캐어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레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저녁 찬우가 나무를 하다 손을 다쳐 돌아왔다. 손등에 깊은 상처가 나 피가 흘렀다. 소혜는 재빨리 약초를 짓이겨 상처에 발라주었다. 아프시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찬우는 소혜의 손길을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소혜의 손은 차갑고 부드러웠다. 다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나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낭자. 소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그날 밤 찬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소혜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조용한 미소, 그리고 따뜻한 손길. 찬우는 자신도 모르게 소혜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에 장이 섰다. 찬우는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소혜를 위해 가락지를 샀다. 값은 비쌌지만 소혜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찬우는 소혜를 불렀다. 낭자,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우는 가락지를 내밀었다. 소혜는 가락지를 보고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낭자께서 어머니를 돌봐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혜는 천천히 가락지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찬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두 사람을 불렀다. 찬우야, 소혜야. 예, 어머니. 두 사람은 어머니 곁에 앉았다. 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너희 둘은 이제 부부나 다름없구나. 어머니. 찬우는 얼굴이 붉어졌다. 소혜야, 내가 이 집에 온 것은 하늘이 정한 인연이다. 찬우를 부탁한다. 소혜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두 사람의 손을 포겠다. 너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 거라. 예, 어머니. 그날 밤 찬우와 소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소혜. 예. 이곳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혜는 잠시 침묵하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편안함이라 하셨소? 예, 암자에 있을 때도 그 전에도 저는 늘 불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누군가를 돌보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찬우는 소혜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낭자, 저는. 찬우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소혜는 찬우를 돌아보았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를 좋아합니다. 찬우의 고백에 소혜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손을 꼭 잡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가을바람은 따뜻하게 불어왔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찬우와 소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 보름이 지났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지는 않았으나 이미 부부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세도 날로 좋아져 이제는 마당까지 나와 햇볕을 쬐실 수 있게 되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찬우는 생전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소혜가 찬우를 조용히 불렀다. 서방님, 제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찬우는 소혜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다. 소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 과거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요? 예, 제가 왜 암자에 숨어 지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우는 조용히 소혜의 말을 기다렸다. 소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저는 본래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양반가라니요? 예, 아버지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셨고 저는 어릴 적부터 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소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제가 16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영모에 연루되셨다는 누명을 쓰셨습니다. 영모라니요? 예, 당시 권세가 높던 대신의 모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백하셨으나 그 대신의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는 국문을 받으시다 돌아가셨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이듬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찬우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친척들마저 저를 외면하였습니다. 소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옛 동료였다며 저를 거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내가 누구였습니까? 박대감이라는 자였습니다. 소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박대감은 겉으로는 저를 돕는 척하였으나 실은 저를 첩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찬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자가 감히. 저는 도망쳤습니다. 밤중에 몰래 빠져나와 산속을 헤매다 암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소혜는 고개를 숙였다. 암자의 스님들께서 저를 받아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박대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찬우는 소혜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제가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소혜는 고개를 저었다. 서방님, 박대감은 이 근방의 수령입니다. 그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수령이라 하셨습니까? 예, 제가 암자에 숨은 지 3년이 지났을 때 그자가 이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찬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다면 부인께서는 계속 숨어 지내셨던 것이군요. 예, 암자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어쩔 수 없이 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무는 바람에 주막에서 하루 묵었던 저를 서방님께서 보쌈하신 것입니다. 소혜는 쓸쓸하게 웃었다. 어쩌면 이것도 인연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미 암자를 떠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박대감이 암자의 시주를 한다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알아볼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찬우와 소혜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사내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혜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관아의 군졸들입니다. 관아의 군졸들이 왜 이곳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군졸들이 집 앞에 멈춰섰다. 앞장선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집에 찬우라는 자가 사느냐? 찬우는 마루에서 일어나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찬우요. 대감께서 부르신다, 따라오도록 하라. 대감이라니 무슨 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오? 군졸은 비웃듯 말하였다. 여승을 보쌈하였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이는 큰 죄다. 찬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고발을 하였소? 그것은 관아에 가면 알게 될 것이다. 어서 따라오거라.
군졸들이 찬우에게 다가갔다. 소혜가 앞으로 나섰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그 여승이냐? 군졸은 소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도 함께 가도록 하라. 안 됩니다. 찬우가 소혜를 막아섰다.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소. 나 혼자 가겠소. 시끄럽다. 둘 다 끌고 가라. 군졸들이 찬우와 소혜를 붙잡으려 하였다.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이냐? 할멈, 물러서시오. 이는 대감의 명이다. 대감이 뭐가 대감이냐? 내 아들은 죄가 없다. 어머니는 군졸 앞을 막아섰다. 군졸은 거칠게 어머니를 밀쳐냈다. 비키시오.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넘어지셨다. 어머니. 찬우가 소리쳤다. 소혜가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하였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소혜야, 찬우를 지켜다오.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괴로워하셨다. 어머니. 찬우는 어머니께 달려가려 하였으나 군졸들이 그를 붙잡았다. 끌고 가라. 군졸들은 찬우를 끌고 집을 나섰다. 소혜도 함께 끌려갔다. 어머니, 부인. 찬우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마당에 쓰러진 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군졸들은 횃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박대감의 욕망이 마침내 두 사람을 덮친 것이었다. 관아의 감방은 어둡고 차갑고 습하였다. 찬우와 소혜는 각각 다른 옥사에 갇혔다. 찬우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찌 이런 일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행복했던 나날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새벽 군졸이 찬우를 끌어냈다. 대감께서 부르신다. 찬우는 비틀거리며 신문장으로 끌려갔다. 높은 자리에 박대감이 앉아 있었다. 50 가까운 나이 살찐 얼굴에 눈은 가늘고 탐욕스러웠다. 내가 찬우란 자냐? 박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렇습니다. 암자의 여승을 보쌈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찬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라니? 증인이 있다. 내가 밤중에 주막에 묵고 있던 여승을 납치해 가는 걸 본 자가 있다. 찬우는 고개를 들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거짓말이 아니다. 주막의 주모가 직접 고발하였다. 찬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주모가 고발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닐 것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 박대감이 있다는 것을 찬우는 알 수 있었다. 대감, 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제 아내가 되었고 저희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여승을 강제로 납치해 놓고 평범하게 살았다고? 박대감은 비웃었다. 이는 큰 죄다. 불법을 어지럽힌 것이니 엄벌에 처해야 한다. 대감,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병든 어머니가 계십니다. 너의 어머니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박대감은 손을 저었다. 그때 신문장으로 소혜가 끌려왔다. 소혜는 찬우를 보며 눈빛을 교환하였다. 박대감은 소혜를 보는 순간 눈빛이 변하였다. 너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너는 소혜가 아니냐? 소혜는 고개를 들어
박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대감. 박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의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여기 있었구나. 3년을 찾았다. 내가 암자에 숨어 있다는 것은 짐작하였으나 감히 나서지 못하였지. 대감께서 무슨 용무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소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하였다. 박대감은 비웃었다. 내가 모를 리 없지. 너는 원래 내 사람이 될 운명이었다. 저는 대감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버지가 역모로 죽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손을 내민 것이 나였다. 소에는 눈빛을 가늘게 떴다. 대감께서는 제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냐? 저는 압니다. 대감께서 권력을 얻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역모로 몰아넣었다는 것을요. 입 조심하여라. 증거도 없이 함부로 짓거리면 너도 역모로 엮일 것이다. 박대감이 소리쳤다. 소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증거가 없다고요? 대감께서는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박대감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단 말이냐?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소에는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박대감은 잠시 소에를 노려보다 손을 저었다. 일단 저들을 감방으로 데려가라. 내일 다시 신문하겠다. 군졸들이 찬우와 소에를 끌고 나갔다. 감방으로 돌아온 소에는 벽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다. 박대감은 탐욕스러운 자다. 그러나 동시에 겁이 많은 자이기도 하다.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말에 분명 흔들렸다. 소에는 박대감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암자에 있을 때 우연히 박대감의 하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 하인은 술에 취해 주절거렸다. 우리 대감마님께서는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 장부를 조작하시지. 그 장부가 들통나면 큰일이야.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었으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 장부를 찾아야 한다. 그것만 있으면 박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 다음 날 군졸이 소예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신문장이 아니라 박대감의 집무실이었다. 박대감은 소예를 앉히고 차를 내왔다. 소예, 내가 너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박대감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다. 나는 내가 이곳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 나무꾼과의 일은 내가 눈 감아주겠다. 대신 무엇을 원하십니까? 소예는 담담히 물었다. 너를 내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 첩으로 드리겠다. 거절하겠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든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 나를 거역하면 너와 그 나무꾼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소예는 조용히 웃었다. 대감,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대감께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 장부를 조작한 증거를 압니다. 박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어찌 그것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대감께서 세금을 빼돌린 일, 뇌물을 받은 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어찌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이냐? 암자에 있을 때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대감의 하인들이 시주를 하러 올 때마다 말이 많았습니다. 소예는 침착하게 말하였다.
사실 그녀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박대감의 심리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박대감은 방안을 서성이며 고민하였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저와 서방님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대감의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박대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너희를 풀어주겠다. 그러나 당장 이 고을을 떠나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소혜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감. 그러나 소혜의 눈빛에는 다른 계획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소혜는 감방에서 찬우에게 작은 쪽지를 전달하였다. 군졸의 눈을 피해 몰래 건넨 것이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어머님께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곧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찬우는 쪽지를 읽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소혜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소혜를 믿기로 하였다. 며칠 후 박대감은 약속대로 두 사람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어려 있었다. 소혜는 박대감의 그 불안함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진짜 계획을 시작할 때다. 집으로 돌아온 소혜는 어머니를 뵙고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소혜의 손을 꼭 잡았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이제 괜찮은 것이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머님, 제가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 박대감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찬우가 물었다. 부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소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대감은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용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밀 장부의 위치를 알아내겠습니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박대감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찬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소혜를 바라보았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소혜는 찬우의 손을 꼭 잡았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을 믿겠습니다. 그날 밤 소혜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지혜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소혜는 며칠간 마을을 돌아다니며 박대감의 하인들을 관찰하였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칠복이라는 하인이 눈에 띄었다. 칠복은 술을 좋아하였고 입이 가벼웠다. 소혜는 칠복이 자주 드나드는 주막을 찾아갔다. 주모에게 은자 몇 냥을 주며 부탁하였다. 저 사내가 오면 술을 대접해 주십시오. 제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칠복이 주막에 나타났다. 주모는 소혜의 부탁대로 칠복에게 술을 권하였다. 오늘은 제가 한 잔 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그냥 손님의 인상이 좋아 보여서요. 칠복은 기분이 좋아 술을 들이켰다. 한 잔, 두 잔, 세 잔이 지나자 칠복의 혀가 풀렸다. 소혜는 주막 구석에 앉아 칠복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우리 대감마님은 참 조심스러운 분이시지. 칠복이 중얼거렸다. 뭐가 조심스럽다는 거요? 옆 사내가 물었다. 장부 말이야, 비밀 장부를 숨겨놓으셨는데 그 위치를 아무도 모른다니까. 비밀 장부? 쉿,
이건 비밀이야. 칠복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대감마님께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은 기록이 담긴 장부지. 그게 들통나면 큰일이야. 그런 중요한 것을 어디 숨겨 놓으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칠복은 술잔을 비우며 한숨을 쉬었다. 소혜는 실망하였다. 칠복도 장부의 위치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소혜는 다른 계획을 세웠다. 박대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장부가 도난당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 소혜는 마을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박대감의 비밀 장부를 누가 훔쳐갔까더라. 정말이요? 누가 훔쳐갔다는 거요? 모르지. 하지만 대감댁이 발칵 뒤집혔다던데.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관아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다. 박대감은 소문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장부가 도난당했다고? 아닙니다. 대감 그저 소문일 뿐입니다. 하인이 황급히 대답하였다. 소문을 퍼뜨린 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박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인들이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박대감은 혼자 남아 방 안을 서성였다. 장부가 정말 도난당했다면 큰일이다. 아니, 소문일 뿐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박대감은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직접 장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그는 아무도 없는 밤을 기다렸다. 달이 뜬 밤, 박대감은 홀로 사랑채 뒤편의 작은 창고로 향하였다. 창고 안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박대감은 그 중 하나를 드러내고 바닥에 널빤지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 작은 함이 숨겨져 있었다. 박대감은 함을 꺼내 열어보았다. 안에는 장부가 그대로 있었다. 다행이다. 그대로 있구나. 박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장부를 다시 함에 넣고 제자리에 숨겼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어둠 속에서 소혜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소혜는 창고 밖 그림자에 숨어 박대감의 행동을 낱낱이 확인하였다. 저기에 장부가 숨겨져 있구나. 박대감이 돌아간 후 소혜는 조심스레 창고로 들어갔다. 박대감이 연상자를 찾아내고 바닥에 널빤지를 들어 올렸다. 함이 그곳에 있었다. 소혜는 함을 꺼내 열었다. 안에는 글자가 빼곡히 적힌 장부가 들어 있었다. 백성들의 이름, 토지의 크기, 그리고 조작된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소혜는 장부를 품 안에 감추고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밤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찬우는 초조하게 소혜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인 무사하십니까? 예, 서방님.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소혜는 장부를 꺼내 보였다. 찬우는 눈을 크게 떴다. 이것이 정말? 예, 박대감의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현감께 고발하겠습니다. 현감이라면 박대감의 상관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감께서는 올곧은 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증거를 보시면 반드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다음 날 소혜는 장부를 들고 현감을 찾아갔다. 현감은 60이 넘은 노인이었으나 눈빛은 날카롭고 정의로웠다.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현감날이 박대감의 악행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소혜는 장부를 내밀었다. 현감은 장부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것이 정말 박대감이 작성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박대감이 작성하고 숨겨둔 것입니다. 현감은 장부를 덮고 소혜를 바라보았다. 내가 어찌 이것을 손에 넣었느냐? 그것은 긴 이야기입니다. 소혜는 자신과 찬우의 이야기, 그리고 박대감의 악행을 낱낱이 고하였다. 현감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현감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박대감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니 참으로 개탄스럽구나. 나리께서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러마 이 장부는 확실한 증거다. 내가 직접 조사하여 박대감을 처벌하겠다. 소혜는 깊이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나리. 며칠 후 현감은 박대감을 불러들였다. 박대감, 내가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 장부를 조작하였다는 증거가 있다. 현감은 장부를 내밀었다. 박대감은 장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이 어찌? 변명하지 마라.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다. 박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현감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 수 없다. 너는 백성을 착취하고 무고한 자들을 괴롭혔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현감은 박대감을 파직시키고 한양으로 압송하도록 명하였다. 박대감은 결국 귀양을 가게 되었다.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다. 백성들은 환호하였다. 박대감이 귀양을 갔다. 이제 우리도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찬우와 소혜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잘하였다. 소혜야, 내가 우리 모두를 구했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모두 함께 이겨낸 것입니다. 소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찬우는 소혜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부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현감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자 불의한 탐관오리 박대감은 결국 모든 관직을 삭탈당하고 머나먼 귀향길에 올랐다. 어머니의 병세는 그간의 고초로 인해 다시 악화되었으나 마음의 짐이 사라지자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소혜는 어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산에서 캐온 약초들을 정성껏 다려드렸다. 그 약을 드실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조금씩 핏기가 돌았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리기 전 찬우와 소혜는 조촐한 혼례를 올리기로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박대감의 횡포에 눌려 두 사람을 외면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이번에는 진심으로 그들의 혼례를 축하해 주었다. 특별한 예물은 없었으나 찬우는 소혜의 손에 자신이 사주었던 가락지를 조심스레 끼워주었다. 소혜가 수줍게 웃으며 답하였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소혜는 찬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혼인은 비록 보쌈이라는 잘못된 시작이었으나 순수한 사랑과 지혜로 결실이 맺어진 하늘의 인연이었음이 분명하였다. 두 사람은 어머니가 완전히 쾌차하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다. 소혜는 자신이 가진 약초에 대한 지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고자 하였다. 찬우는 아내의 뜻을 기꺼이 따랐다. 그들은 장터 한쪽에 작은 초가를 빌려 약방을 차렸다.
이름은 희망 약방이라 하였다. 찬우는 산을 오르며 약재를 캐고 소에는 약재를 다듬어 병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소에는 값비싼 약재를 팔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무료로 약을 지어 주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던 소혜의 지혜와 나무꾼 찬우의 굳은 심지가 합쳐진 희망 약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믿음이 되었다. 이제 찬우의 집에는 더 이상 가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았다.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큰 약이었으며 두 사람은 그 사랑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희망 약방은 세월이 흐르며 고을에 이름난 약방이 되었다. 찬우와 소혜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았다. 소혜는 찬우의 굳센 마음을 믿고 의지하였고 찬우는 소혜의 지혜와 따스함에 평생 감사하였다. 두 사람은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지혜와 아버지의 강직함을 닮았다.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약초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가득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찬우와 소혜의 만남을 두고 수군거렸다. 보쌈이라는 기이한 인연으로 시작된 부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다. 찬우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였으나 그것은 하늘이 내린 소혜라는 인연을 만나는 행운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소혜는 박대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찬우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들의 인연은 우연한 보쌈에서 시작되었지만 고난을 이겨낸 순수한 사랑과 믿음으로 완성된 것이었다. 수년 후 찬우의 어머니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평안히 눈을 감으셨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소혜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기셨다. 내 덕분에 편안히 눈을 감는구나. 내가 내 아들을 살렸고 이 가문을 일으켰다. 찬우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것에 깊이 안도하였다. 세월은 많은 것을 잊게 하였으나 나무꾼 찬우와 여승소의 이야기는 이 고을에 오래도록 전해졌다. 간절한 마음이 하늘을 움직이게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된 사랑은 가문이나 신분에 높고 낮음에 있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정에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찬우와 소혜는 자신들이 쌓은 의리와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행복을 쟁취한 진정한 부부의 표상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훗날까지도 인간의 욕망과 진실함의 대비를 보여주며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다.